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잘 사는 편에 속하는 소프트 파워까지 한국에 비빌만 하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그런데 하다하다 이제는 중국의 군사력을 등에 업고 한국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중국을 앞세워 호가호위하던 태국은 중국에게 가족 같은 사이라며 친중 외교를 펼쳐왔는데요. 태국은 가장 민감한 분야 중 하나인 군사 부문에서도 중국과 미국 두 나라 사이를 넘나들며 아슬아슬한 대나무 외교를 펼쳐왔었죠. 들려오는 소식통에 의하면 태국과 중국 공군은 얼마 전 태국 남부 사타이팡 일대에서 합동 해군 훈련을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중국과 태국 해군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사격 훈련과 해상 수색 구조, 헬기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번 훈련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동남아 국가들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실시되는 훈련이었기에 더욱 지대한 관심이 주목된 상황이기도 했죠. 대놓고 친중 외교를 펼치고 있는 태국은 2014년 5월 현 정부가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중국과의 교류 협력을 늘리면서 되려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되고 있는데요. 미국도 형식상 동맹 체제이기는 하지만 태국을 더는 진정한 동맹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친중 성향의 중립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편입니다. 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적극적으로 친밀 관계를 맺어 많은 경제 원조를 받았음에도 공산 국가들과 돈독한 외교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지역 내의 정치적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나 소련도 이와 같은 태국을 감히 건들진 못했는데요. 태국이 철저한 실리 외교를 추구한 덕택에 미국과 중국이 바라봤을 때 태국은 원래부터 그런 국가,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가 매우 좋았을 때는 미국도 태국에게 압력을 가했지만 태국은 이를 듣지 않고 러시아와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서구와 미국의 마수가 태국에게로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요. 그에 앞서 태국은 중국과 외교를 펼치면서 중국산 무기를 대거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탱크와 잠수함 상륙 강습함 등 중국산 무기를 미국에게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구매를 추진하기도 했으며 2022년 8월엔 중국과 연합공군 훈련을 하면서 다음 해인 2023년에는 미국과 대규모 연합훈련을 진행했죠. 태국의 이런 자유분방한 외교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료 수입 등을 논의하며 러시아와도 협력을 확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서도 태국은 특히 중국과의 밀착 외교를 원했던 듯합니다. 중국에게 기대어가고 있는 태국의 군사력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태국의 상비군은 약 36만 명이고 예비군은 약 20만 명 수준입니다. 육군으로는 전차 약 500여 대, 장갑차 약 100여 대, 견인포 약 700여 문, 자주포 약 20여 문, 수송 차량을 약 600여 대 보유하고 있으며 공군은 전투기 및 경공격기 약 110여 대를 보유 중에 있죠. 훈련기로는 한국에서 생산한 T-50H-12대를 운영하고 있고 수송기도 12대 보유한 상태입니다. 태국 해군은 동남아시아 내에서는 상위급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기로 유명한 데다 항공모함 한 척도 보유하고 있지만 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골치덩이에 불과하다는 소문도 있는데요. 상륙함 2척과 호위함 7척, 초계함 약 30척, 잠수함 한 척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에게 들이대기에는 매우 비교 불가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눈에 뵈는 것이 없어진 태국은 한국을 오히려 협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지켜보다 못한 미국 해군이 나섰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이지스함 한 척을 긴급 재배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2척이었는데 나머지 한 척은 다른 곳에서 이동시킨 것으로 전해졌으며 적어도 이 한 척은 적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태국을 방어하기 위해 이지스 구축함을 긴급 재배치했다. 한국과 태국의 갈등이 고조되자 미국은 원래 동태평양에 배치돼 있던 이지스 구축함을 동남아시아, 즉 태국을 겨냥해 서태평양으로 재배치한 것입니다. 본래 미국의 제7함대에는 전진 배치 항모 한 척이 상시 배치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미 본토에서 출항한 항모 12척까지 증원받아 항모 23척이 동태평양 전역의 안보를 책임져 왔는데요. 제7함대가 세계 최강 함대로 불리는 배경에는 이처럼 강력한 항모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7함대 전진 배치 항모였던 이지스함 한 척이 동태평양을 떠나 서태평양으로 빠지게 된 것인데요. 항모 전력은 초강대국 미국의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죠. 미국이 적잖은 어려움과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동태평양에 항상 항모를 한 척 이상 배치해온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미국의 갈란트 장관은 우리는 동맹국들을 보호할 의무에 따라 적으로부터 방어할 모든 준비가 돼 있다. 동맹국을 자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겨냥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대로 두고 보지만은 않겠다는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이어 갈란트 장관은 우리는 한국을 끝까지 지원할 것이고 한국의 방어를 도울 것이며 적들은 어떤 식으로든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는지 최근 미국은 한미일 안보회의를 개최했는데요. 한미일 3국은 이번 안보회의에서 지난 6월 최초로 시행했던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 훈련을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3국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6월 한국의 제주 남방해상에서 실시한 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 및 안정 수호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후반기에 2차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와 미일연합훈련인 킨 에지를 합성해 만든 명칭입니다. 지난 6월 열린 훈련에서는 대잠전 훈련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방공전, 공중훈련 수색 및 구조훈련 해양차단훈련 훈련, 사이버 방어훈련 등 7가지 훈련을 진행했다고 알려지는데요. 당시 훈련에서 미국은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을 비롯해 이지스 구축함 해상 초계 깊이 8함재기 FA-18 전력이 참가했습니다. 한국 해군에서도 이지스 구축함과 강감차남, 해상 초계 깊이 3해상작전 헬기 링크스, 전투기 KF-16가 참가했으며 일본 해상자위대에선 이세함 구축함과 아타고함, 당시 이 훈련 소식을 전해들은 중국과 북한, 태국 등은 대한민국 KF-21 전투기와 항공방산에 대한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KF-21 전투기뿐만 아니라 그 아래급이라고 할 수 있는 FA-50 전투기 개발로 인해 세계 항공 강대국에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FA-50 전투기가 그리펜을 격추하는 사건이 생기며 한국 방산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최첨단 무기체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무5를 활용한 비행미사일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의 많은 실전 무기를 전격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억압 속에 이루어졌던 한국의 군사력 증진과 무기체계 개발이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하며 한국을 방산 강대국 반열에 올려두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무기 획득 기간은 평균 14년 정도가 걸리는데 대한민국은 7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경이로운 속도로 전투기는 물론 미사일 무기체계까지 확립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 실전 기체를 개발하는 한편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새로운 파생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긴급 속보가 등장해 크게 화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전투기 개발 계획을 수립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미국 록히드 마틴 역시 이 상황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는 눈치입니다. 한국이 전자전기의 핵심인 레이더 포드를 개발함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존 해외에 포진해 있던 F-35 전투기 구매국들이 한국산 KF-21 전투기,
구매국으로 전부 등 돌릴 수 있다는 새로운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 정부는 일련의 상황을 각별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KF-21 전투기 실전 기체 조립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KF-21 전투기 기술을 응용한 파생기에 대한 관심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KF-21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 특수 파생형 계획이 일부 공개됨에 따라 드디어 KF-21 전투기의 CJ 4호기와 CJ 6호기가 복좌형으로 개발된 특별한 이유가 명백히 밝혀져 화제가 된 것입니다. 사실 복좌기는 단좌기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한국군은 무리하게 두 기체를 개발했다고 해도 볼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개량형 기체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복좌 형태의 KF-21 전투기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히 기체 변형을 통한 한국 공군을 통한 타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이 다양해졌습니다. KF-21 전투기가 없던 과거에는 이에 대한 선택지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고고도 침투 타격 작전은 특히나 제발로 적의 방공망에 침투해야 하는 극도로 위험한 작전입니다. F-15K와 F-16 전투기는 어디까지나 스텔스 성능이 없는 4세대 전투기로 파일럿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작전인데요. 이에 반해 대한민국이 개발한 KF-21 전투기는 스텔스를 포함한 출중한 성능을 갖추고 있어 중고도 레이더를 무시하고 적극 방공망을 모두 제압하는 고고도 타격 작전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보다 완벽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KF-21 타격 수행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유일한 선택지를 골라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전 능력의 국산화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망설임 없이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KF-21 프로젝트에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국책기관인 KIDA에서 KF-21 블록 1이 공대공 전투기 2기에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KIDA는 블록 2 버전인 공대지 모드까지 개발한 뒤 양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블록 2 개발이 완료되면 추가로 80대의 양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 2 양산 공대지 개량을 추가하는 것보다 차라리 블록 2 100대를 양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전투기 개발 과정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잘못되어도 난관이 찾아오는데 순식간에 20대를 줄여버리자는 것은 사실상 KF-21 프로젝트를 진창에 처박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보통 공대지 무장을 떠올리면 단순히 무장창을 여러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녹아 있습니다. 특히 최신 전투기에 들어가는 초정밀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아주 정밀한 유도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곧 전투기의 임무 컴퓨터와 미사일의 GPS 레이저, 유도 적외선 추적 등 다양한 기술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공대공 무장과 다를 게 없는 복잡한 작업인데 블록 단계에 따라 개발하며 공대지 무장과 기존 시스템 호환성 공중 역학 및 무게, 중심 구조적 강도 공간 제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전투기의 전자전 시스템 탐지 및 타겟 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되어야만 합니다. 설계 구조를 제대로 유지한 채 공대지 무장을 통합하지 못한다면 정작 블록 3로 개량했을 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수많은 환경 적응 및 테스트 검증 비용을 생각한다면 양산 중간에 공백이 조금이라도 생길 경우 KF-21 전투기 개발 전체를 중단해야 할 중대 사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진행되는 수출 협상도 모두 뒤집어 지는 것은 물론 공군 전력도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KIDA는 KF-21 전투기 초기부터 사업 타당성에 딴지를 걸며 KF-21 전투기 사업을 무산시키려 해왔습니다. 개발 초기 사업 타당성이 없다며 KF-21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했던 곳 역시 KIDA입니다. 마치 자주국방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자주국방을 위한 염원으로 똘똘 뭉친 국민들의 성원 덕분에 KF-21 전투기는 위기를 모면하며
결국 보라매라는 이름에 걸맞는 엄청난 공대공 무기를 개발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음 단계인 공대지 미사일 기술력도 빠르게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들의 성원으로 KIDA의 허무맹랑한 반대 의견을 이겨냈지만 언제 또 KIDA가 KF-21 전투기 개발에 찬물을 퍼부어 올지 모르는 노릇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반대 의견을 이겨내기 위해 더욱 살인적인 스케줄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 속에는 KF-21 파생형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첫 단추로 끼우려는 것이 바로 KF-21 전자전기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미 관련 원천 기술을 모두 확보하고 있어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KF-21 파생형으로 꼽는 것이 바로 전자전기가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은 고고도 침투작전 즉 실의 능력을 미국 공군 수준 이상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산 레이더 미사일의 개발 과정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듯 현재 미국산 암람을 장착하고 있지만 개발되는 국산 미사일의 수준도 그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대한민국은 중국이 과거 수평선에 레이더를 배치하며 뻔뻔하게 한국을 향해 공격적인 물량을 배치했던 것에 대한 서력을 완전히 갚아줄 수 있게 됩니다. 유사시에는 대한민국도 전자전기를 통해 중국의 장거리 레이더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허를 찌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대놓고 레이더를 배치하며 대한민국의 국토를 탐하던 중국도 이제는 레이더 미사일의 방공망을 돌리고 그 사이로 몰아치듯 쏟아지는 수백 발의 현무 미사일에 국토가 벌집처럼 구멍날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 전쟁은 육해공을 막론하고 시야 밖에서 먼저 보고 먼저 장거리 유도 무기를 날려 타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에 따라 레이더와 같은 탐지 장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전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적의 탐지 장비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력화되지 않기 위한 레이더 강화가 필요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핵심 요소인 전자전 장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자공격, 전자보전, 전자지원의 기능을 하는 전자전 장비는 적군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드는 동시에 아군의 레이더를 적의 전자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냅니다. 전자전이 제대로 먹히면 아군만이 일방적인 시야를 확보한 상태로 전쟁에 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라는 국제 갈등의 각축전 한복판에 있는 만큼 이러한 전자전 장비를 중요하게 여기며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험 비행을 마친 KF-21 전투기에 탑재된 전자전 장비 성능 평가 결과가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전자전 장비가 동북아 최강을 노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과 일본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진 격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전자전기를 활용한 유무인 복합 전술을 통해 더욱 강력한 육군과 공군 전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시야를 가린 채 대한민국은 국산 미사일로 폭격을 가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KF-21 무장 개발에도 돌입하였습니다. 한국의 공대공 미사일은 공대함 유도탄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은 다른 어떤 것보다 높은 속도가 장점입니다. 다 미사일에 탑재된 램제트 엔진이 기동하면서 공기흡입을 압축하고 내부에서 연료와 함께 연소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사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기존 미사일과는 그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산화제가 적게 포함된 고체 연료의 불완전한 연소가스를 가스 제너레이터를 거쳐 플로우 컨트롤 밸브로 연소기에 분사시키고 인테이크로 들어오는 공기로 2차 연소하게 하여 추력을 얻습니다. 대표적으로 KF-21 전투기에 탑재하는 미티어 미사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티어는 최고 속력 마사 이상, 최소 사거리 100km, 최대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놀라운 비행을 보여주는 초음속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하는 국산 미사일 역시 비슷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미티어보다 조금 더 앞선 최대 사거리 500km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연소되는 고체 로켓과는 달리 덕티드 로켓은 밸브를 통해 연료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기에
추력 조절이 가능해지며 제한된 범위에서 추진력 조절이 자유로워집니다. 이로 인해 비행 최적화를 통한 사거리 연장과 높은 종말 비행 속도가 가능해집니다. 사거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관성 유도, 액티브 레이더 호밍뿐만 아니라 양방향 데이터 링크 기능을 탑재해서 중단 제도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투기의 기동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초장거리 300km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기에 미사일이 전투기의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은 미사일이 혼자 공기흡입과 압축연료, 혼합 및 연소를 모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자전 단계에서 대응하기 위해 기술적 난이도를 더욱 높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전 기술의 특성상 개발 단계 투자 비용을 양산 판매 수익으로 메꿀 수가 없음에도 ADD와 LIGNX1은 믿지는 장사를 하며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90년대 초부터 개발을 시작해 7년 만에 완성품을 내놓았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산 장비를 기반으로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만을 국산화한 전자전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개량을 거친 한국산 전자전 장비는 F-16 전투기에 탑재되어 혹독한 비행 시험 인증에서 미사일의 레이더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며 실전 성능을 입증했고, 이제는 외장형 포드 형태로 국산화까지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등장함으로써 미국의 간섭 없이 마음껏 전자전 개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자전 기술의 목표는 KF-21 전자전기 개량입니다. KF-21 전투기는 이미 통합 전자전 체계를 갖추었지만 전자전에 특화된 사양으로 개량하여 한국 공군의 전력을 높이고 특수 상황에서 다양한 전략까지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변화하는 정세에 맞춰 군사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경지가 되었습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적군의 레이더를 견제할 수단조차 없었습니다. 중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이 무기의 기술적 우위를 점하던 시절도 있었고, 이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지 않도록 노심초사해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끝없는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자전 능력을 얻기 위해 특히 국산화 자체, 개발이라는 난관을 거침없이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언급했던 한국산 FA-50 전투기가 그리펜을 격추하자 충격받은 중국의 반응을 담은 8월 22일 영상입니다. 한국산 항공방산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필리핀 공군이 FA-50 전투기로 공중전 훈련을 진행하며 태국 그리펜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어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필리핀 FA-50 전투기는 지난해 훈련 중 세계 최강 전투기라는 미국산 F-22까지 격추하여 경이롭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는데, 이번에는 과거 중국 전투기를 처참하게 무찔렀던 태국의 그리펜을 이기며 FA-50 전투기의 저력이 우연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실제로 이 전투 이후 근접전에서 FA-50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 이 전투기는 미니 F-16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번 훈련 결과로 인해 최근 일어나는 필리핀과 중국 간의 갈등에도 변곡점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7월 호주에서 2024 피치 블랙이 열렸습니다. 피치 블랙은 호주 왕립공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 공중훈련으로 1981년부터 실시해왔습니다. 우리 공군은 2022년 KF-16 전투기로 최초 참가하였으며 이번이 두 번째 참가입니다. 올해 피치 블랙은 역대 최대 규모로 미 공군의 F-22, 이탈리아 공군의 F-35, 프랑스 공군의 라팔, 인도 공군의 Su-30 등 16개국 130여 대의 항공기가 참여하며 네로라하는 전투기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F-22랩터에 승리한 바 있는 필리핀 FA-50 전투기가 태국 왕립공군의 그리펜을 상대로 107의 완승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필리핀과 태국 모두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JAS-39 그리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FA-50 전투기가 해당 전투기를 완벽히 이긴 사건은 한국산 전투기에게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태국의 JAS-39 그리펜은 과거 중국 전투기와의 훈련에서 대승을 거두며 중국에게 엄청난 굴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중국의 참패 소식이 전해지며 그리펜의 명성이 보다 높아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Su-27과 중국판 F-15라고 불리는 J-21 전투기를 총 6대 출전시켰으며 태국은 JAS-39 그리펜을 참가시켰는데 중국과 태국의 첫 스코어는 16, 이후에도 19, 29, 34로 태국이 완승을 거둔 것입니다. 심지어 J-21은 30톤급 이상의 중형 전투기로 태국의 경전투기 그리펜과 체급이 달랐으나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중국 공군의 에이스 파일럿 리중화 공군대교는 전투기 성능 격차가 패배의 원인이 아니며 중국 공군 파일럿의 문제라고 중국 공군 관계자들에게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중국 J-21 전투기는 3050km, 중거리 구간에서 14%에 불과한 명중률로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는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습니다. 중국 전투기를 완패시킨 그리펜을 한국산 FA-50 전투기가 압도하며 대한민국 전투기에 대한 위상과 평가는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리펜은 FA-50 전투기에 비해 사거리 탐지, 미사일 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듣지만 FA-50 전투기가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어 놀라움을 안겨준 것도 있는데요. 더욱 세계 각국을 기대하게 만든 것은 FA-50 전투기가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의 FA-50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위협을 가하고 있기에 필리핀에서는 스웨덴의 JAS-39 그리펜 개량 모델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번 전투로 인해 한국산 FA-50을 추가 구매하는 것이 낫겠다는 주장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산 전투기 및 방산 무기에 대한 신뢰감이 극도로 높아져 KF-21 전투기를 도입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필리핀이 보유한 FA-50 전투기가 그리펜의 대승을 거두자 필리핀 여론 역시 뜨거웠습니다. 필리핀 조종사들이 쌍발엔진 제트 전투기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상상해야 한다며 태국의 JAS-39 그리펜이 중국의 J-21을 이겼지만 필리핀의 FA-50 전투기에게 무참히 패배했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필리핀은 비싼 다목적 전투기를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FA-50 개량형을 구매하는 것으로도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산 FA-50 전투기를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근접 공중전에서 FA-50 전투기는 마치 미니 F-16과 같다며 그리펜은 FA-50 전투기보다 뛰어난 첨단 항공전자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근접 전투 시나리오에서는 FA-50 전투기의 능력이 놀랍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로키드 마틴 역시 FA-50 파이팅 이글의 주요 설계자 중 하나라는 사실은 한국산 FA-50 전투기의 신뢰도를 높여준다며 필리핀 사람들은 자국 조종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구입한 FA-50 전투기까지 자랑스러워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이에 인도 매체 유라시아 타임즈는 필리핀이 중국 전투기의 위험한 기동에 대비해 최첨단 항공기인 FA-50 전투기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국제 공격에서 외국 군용 항공기를 길을 유력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며 지난주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군 전투기 2대가 필리핀 공군 경비행기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 경로에 플레어를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이 지역에서 주권을 주장하고 저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 될 것이므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합니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 순찰 항공기 호위용으로 FA-50 전투기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필수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공군 대령은 중국 공군의 공격적인 기동에 대응할 자산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산 FA-50 전투기가 중국산 공군력에 대항할 수 있는 필리핀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필리핀 공군이 군도 영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 12개 이상의 다목적 제트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필리핀은 새로운 다목적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이라 언급하며 당장 중국산 전투기를 저지할 유일한 무기는 FA-50라고 말했습니다. FA-50 전투기의 스펙만 본다면 중국 전투기에 비할 수 없지만 그동안 훈련 결과를 살펴보면 이는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리핀 공군들은 자신들의 무기인 FA-50 경전투기로 충분히 중국과 붙어볼 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FA-50 전투기가 중국의 제트기 2에 맞서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필리핀에 거주하는 군사 전문가는 FA-50 전투기는 중국에 대한 자세를 취하고 어느 정도 억제력을 확립하기 위해 배치되었다고 말하며 다만 중국산 전투기는 여전히 필리핀에게 위협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FA-50 전투기가 작년에 중국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도 언급했는데요. 이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한국산 전투기의 경쟁력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으로 개발한 전투기 도입을 고려하던 말레이시아 마저 한국으로 돌아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필리핀 FA-50은 중국 전투기와의 공중전 가능성은 낮지만 필리핀 지도부는 FA-50 배치를 통해 베이징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로 FA-50 전투기의 위상이 느껴지는데요. FA-50은 동남아뿐만 아니라 최근 중남미 국가에도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페루에 이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FA-50을 구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페루가 FA-50 전투기를 도입한 이후 중남미에서도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하며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FA-50 도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아이티와 함께 섬을 공유하고 있는데 아이티는 19세기 수차례 도미니카 공화국을 침략하여 22년간 식민 통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도미니카 공화국은 독립하여 관광 사업 등으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이티는 폭력과 빈곤에 시달리는 극빈국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을 늘상 위협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고심하던 도미니카 공화국은 필리핀에서 무장 반군 세력을 섬멸한 FA-50 전투기를 도입하여 아이티와의 국경 지역에 배치하고 위협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도미니카 공화국의 발표로 현지 여론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던 것인데요. 실제 현재 도미니카 공화국이 가진 이탈리아 전투기들과 비교하며 이탈리아는 한국에게 완전히 패배했다며 대한민국 전투기의 명성을 극찬했습니다. 한국 방산이 점차 수많은 나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한국항공우주산업은 5년간 FA-50 1000대 수주 목표를 잡으며 허황된 목표라는 비난을 들었어야 했는데요. 오히려 이것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성견지명이라 느껴질 정도로 차근차근 전투기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가에 한국산 전투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도 드디어 미래 기갑 전력의 핵심인 K3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3는 세대를 훌쩍 뛰어넘는 사양 때문에 방산 경쟁국은 물론 중국, 일본의 시기를 받고 있지만 기갑 최강국으로 가는 여정의 끝은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원래 국방부와 ADD는 2030년 현장 배치를 목표로 차세대 전차 K3을 개발해왔으나 2016년 개발부서가 해체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크고 작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 6월 현대로템에서 파워팩 위치 등을 재설계한 K3 개념 모형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세계 방산 시장에 3대 전차 대장이 존재하는데 미국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 강국, 독일의 레오파르트 2 그리고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공개된 K3와 대한민국의 막강한 기갑 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K3의 새로운 설계가 공개됐습니다. 기존보다 전체적으로 더욱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되었는데요. 새로운 모습의 K3는 K2 흑표의 피탄 거부 컨셉을 더욱 강화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탄 거부란 문자 그대로 적의 포탄을 맞고 버텨내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피격당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건데요. 예시로 반능동 유기압식 ISU를 탑재한 K2는
이른바 무릎 꿇기라고 불리는 극단적인 움직임까지 가능합니다. 이 덕에 차체를 낮춰 골짜기나 구릉에 엎드리는 방식으로 적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고, 반대로 언덕 위에 매복하는 방식으로 적을 요격할 수도 있습니다. 산악 지형이 많은 대한민국 안보 환경에 꼭 필요한 능력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어력이 낮은 것도 아닌 게, K 흑표는 RHA 위치 기준 800 초중반을 관통할 수 있는 화력의 자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탄 방어라고 하는데요. 이를 거꾸로 말하면 K 흑표의 전면 방어력이 최소한 800 이상이라는 뜻이 됩니다. 적의 포격을 맞지 않고 맞더라도 최대한 버텨내도록 설계된 게 바로 대한민국의 K 흑표인데요. 이번에 새로 공개된 K3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스텔스 기능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자체 전면과 측면, 포탑 측면의 벌집 모양 구조물인데요. 포탑 측면의 벌집 모양 구조물은 66 6연장 연막탄 발사기를 대체해 다영역 차장 연막탄을 발사하는 장치입니다. K 흑표의 소프트킬 능동 방호 장치에 사용되는 MSSG는 가시광선은 물론 자외선과 적외선 대역까지 불투과성을 갖추고 있으며 팽창 흑연을 첨가해 밀리미터파 대역 전파까지 흡수 산란시킬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시각 열탐지 장비부터 레이더까지 모두 기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차를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강력한 차단막인 셈인데요. 여기에 차체 측면에 달린 사이드 스커트 형식의 추가 장갑은 모듈식 장갑 체계를 적용하는 한편 전차의 약점인 보기륜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전체적인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텔스 도료를 사용해 적의 레이더를 회피하고 피탄 거부 능력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를 위해 현세대 전자에서 을에 관찰할 수 있는 전면부의 조종수 해치를 없애고 아이언 비전 같은 증강 현실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포신 역시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스텔스 설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 대전차 미사일 통칭 ATGMS는 대부분 적외선 추적 방식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현궁, 미국의 제블린은 물론이고 북한까지 적외선 유도 방식을 탑재했으리라 추정됩니다. 이 외에도 AGM-114 헬파이어 스파이크 대전자 미사일 등 3세대 ATGMS는 적외선 추적과 밀리미터파 추적을 모두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현대의 주력 전자들은 파워팩의 고출력화가 이루어지면서 방출하는 열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전차를 파괴하기 위해 개발된 ATGMS의 탑어택에게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현대전에서의 전차는 열을 내뿜는 배기구에 적외선 감쇄망을 씌우거나 MCS 같은 전차 위장망을 덮어 열원을 최대한 숨기고 있는데요. 만약 이를 다영역 전차 연막탄으로 차단하고 스텔스 구조를 적용해 밀리미터파 추적까지 흡수할 수 있다면 전차의 생존율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K3는 기존 형상보다 더욱 스텔스 성능을 강조한 모양새인데요. 물론 바뀌지 않고 유지된 점도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도 역시 130로 구경을 키운 주포가 눈에 띕니다. 현재 K 흑표가 55구경장 120cm8 활강포를 탑재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10가 늘어난 셈이지만 관통력은 기존 대비 50% 이상 늘어나는데요. 130주포의 위력은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주력 전차의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구경을 올릴 때마다 화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기 때문에 과거 개발팀에서는 K3에 140 전열화학포를 탑재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었는데요. 전열화학포는 장약의 연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제어하여 탄체를 가속하기 때문에 포탄을 레이건에 버금가는 속도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화포와 레이건의 장점을 모두 가지면서도 훨씬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고 전력 소모량도 훨씬 적은데요. 그러면서도 장약 연소를 보다 정밀화하여 관통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죠. 전열화학포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며 미국조차도 오래전 개발했지만 아직 양산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실현만 된다면 세계 최초의 전자 영국의 MK1이
꿈꿨던 육상 전함을 드디어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꿈 같은 얘기이고 전열화학 포를 전자에서 운영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선 반동이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55톤 내외인 전차의 무게로 반동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K3의 경우 대한민국 지상 무기 체계에 따라 자주 도하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량을 55톤 이상으로 올리기 어렵죠. 그러므로 모듈식 장갑이 세라믹과 복합 소재를 이용해 최대한의 경량화를 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포탑의 대형화 전기 에너지에 의한 고온과 가격 상승 등도 간과하기 어려운 단점으로 결국 K3는 현실적으로 최선인 138강포로 완전히 가닥을 잡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K3 차세대 전차의 포탑에 달린 카메라는 K 흑표 초기형에 제외되면서 많은 빈축을 샀던 하드킬 방식의 능동 방어 체계가 탑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탑재된 위치를 보면 전차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상부 방어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밖에도 레드백액에서 획득한 복합 고개도 역시 탑재될 텐데요. 이제 남은 과제는 이미 보유한 기술을 K3에 적용하고 기존 기술을 더 발전된 형태로 개량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차가 최첨단 방산 무기로 세계 시장을 점령하는 날이 오길 기원하겠습니다. 한화오션이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국 해군의 함정 정비 사업을 수주하면서 K해양방산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한화오션이 4만 톤 규모의 미 해군 군수지원함 창정비 사업을 수주함에 따라 이제 미 해군 군수지원함은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의 정비 및 검사를 받게 됐는데요. 이번 수주는 한국 조선사가 처음으로 연간 약 20조 원 규모의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고 앞으로 글로벌 방산 수출 확대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9월 2일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이 창정비를 위해 입항했습니다. 이날 입항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러월리 SCHIRRAO는 해상에서 탄약, 식량, 수리부품, 연료 등을 전투함 등 다른 함정에 보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군수지원함인데요.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약 3개월간의 함정 정비 작업을 거친 뒤 미 해군 측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조선업은 물론 미 해군의 함정 유지보수 사업에까지 진출한 한화오션은 아예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서 국내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잠수함을 전시해 유럽 시장까지 정조준했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당당히 장보고삼 배치 잠수함을 전시해 해외 방산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9월 3일부터 나흘간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 MSPO 2024에는 세계 35개국에서 온 방산 기업이 760여 개의 부스에 자신들이 자랑하고 싶은 방산 무기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나토 가입 25주년을 맞아 규모를 키운 이번 행사에는 미국, 영국 등 방산 강국 출신 기업이 대거 참여했고 한국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현대로템 등 총 27개의 K방산이 총출동했습니다. 1993년 시작한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는 파리 유로사토리, 영국 런던 DSEI 전시회와 함께 유럽 3대 방산 전시회로 꼽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동유럽의 군비 증강이 확대되며 최근 그 위상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대에서 K방산은 개막 전부터 특별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폴란드 방위산업 전시회는 홈페이지에 한국 방산이 2024 MSPO에서 최고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라는 제목으로 따로 소개하며 한국을 아시아 방산 거물 에이전 타이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시회를 앞두고 이미 한국과 방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 루마니아뿐 아니라 인접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폴란드 수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며 K방산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빠른 납기와 제품 품질이 재차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2006년만 해도 2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3,300억 원 수준이었던 K방산 수출은 2020년 30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원으로 최근엔 각국의 군비 경쟁과 맞물려 퀀텀 점프를 하며 올해 사상 최초로 200억 달러, 약 26조 8천억 원 달성이 유력합니다.
수출 대상국도 2022년 4개국에서 작년 12개국으로 확대됐고 올해 연말까지 15개국 이상 수출이 목표입니다. 최근 폴란드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도 K 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K9 자주포 등 K방산 베스트셀러가 연이어 등장했는데요. 전시회를 앞두고 이미 한국과 방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 루마니아뿐 아니라 인접 국가들의 관심이 한국 부스에 집중됐습니다. 폴란드 수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며 K방산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빠른 납기와 제품 품질이 재차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파격은 폴란드, 캐나다 등에서 조단위 신규 수주를 노리는 한화그룹의 방산 3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이 잠수함 장보고 3IR 전시한 것이었습니다. 한화그룹의 방산 3사는 장보고 3 배치 잠수함의 실물의 10분의 1 크기 모형을 부스 정중앙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한화가 폴란드 정부의 해군 현대화 사업에 참여해 약 3조 3,500억 원 규모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를 겨냥한 조치로서 이 사업의 경쟁사인 독일, 프랑스, 스페인에 대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 해군이 운용할 잠수함 3척을 새로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약 22억 5천만 유로, 3조 3,5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폴란드 잠수함 수주에 뛰어든 프랑스의 네이벌 그룹과 독일 TKMS 등이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한화는 30년간의 잠수함 실전 운용 및 정비, 운영 등이 기술적 장점을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는데요. 독자 설계한 3,000톤급 장보고이는 중어뢰와 대함 순항미사일 등을 탑재한 어뢰 발사관, 탄도미사일 SLBM 발사가 가능한 수직 발사대가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화가 자랑하며 지난 2022년 개발을 완료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올해 말 장보고 3 배치 선도함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잠수함용 리튬이온 에너지 저장 장치 ESS와 수소연료 전지 기반의 공기부료 추진체계 AIP를 동력원으로 하는 장보고 3 배치는 최대 3주간 잠항할 수 있는 경쟁력도 갖췄습니다. 여기에 한화는 폴란드에게 미 군함의 유지 보수 정비를 맡게 된 한화오션의 MRO 기술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MRO 현지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의 방산 3사 중 하나인 한화시스템도 이번 전시회에서 잠수함 운용 효율과 전투 성능 향상을 위한 함정 통합 전투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장보고 3 탑재되는 전투 체계는 수중 환경 속에서 정확하고 다양한 작전 수행을 위한 소나소나 센서, 비음향 센서, 무장 및 통신 체계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오션은 이미 이번 방산 전시회 훨씬 전인 지난 6월에도 장보고 3 잠수함의 우수성 널리 알리는 행사들을 가져왔습니다. 한화오션은 지난 2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국제해양안보 포럼에 참가해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장보고 3 잠수함을 선보였는데요. 당시 폴란드 주재 영국 대사와 미국 해군 무관, 폴란드 해군 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등 주요 인사들은 장보고 3 잠수함을 보고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방위사업청은 지난 12일 거제 한화오션에서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 중인 장보고 3 배치 입원함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기공식은 선체의 첫 번째 블록을 건조 선대에 자리 잡아 거치하는 행사로서 함 건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기공식에서는 장보고 3 배치 입원함이 성공적으로 건조돼 미래 국가 안보를 책임질 핵심 전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했는데요. 특히 장보고 3 배치 입원함은 배치 1급 대비 국산화를 더욱 확대해 후속 군수 지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함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장보고 3 배치 입원함은 배치 1급의 국산화 실적을 바탕으로 리튬 전지 체계 등 12종을 추가해 총 70종의 국산화 장비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국산화를 확대함으로써 고가의 수입 장비와 부품을 대체해 국내 경제 활성화는 물론 향후 잠수함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출 통제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워 해외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 더욱 유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한국은 잠수함 기술력에 있어 상당한 국산화를 이뤘고
이를 바탕으로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폴란드 해군의 해군 현대화에 따른 안보 강화와 현지화 기술 이전을 통한 경제적 효과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독자 기술로 중형 잠수함을 개발하는 장보고 3 사업에 따라 암무함 등 배치 1 세척의 전력화를 거의 완료했고, 리튬이온 전지로 잠항 시간을 늘린 배치 2 세척은 2031년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특히 4000T급으로 규모가 커지는 배치 3는 소형 원자로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소형 원자로가 탑재되어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도입되면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장시간 잠항하다가 언제든 타격할 수 있게 돼 우리 해군에겐 게임 체인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이런 기술력들을 바탕으로 폴란드 잠수함 도입 사업뿐 아니라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력 증강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CPSP도 노리고 있습니다. 약 60조 6천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에 한국은 3000T급 장보고 3 잠수함을 제안할 예정인데요. 경쟁국인 일본은 수출 경험이 없고 기술 수준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이 잠수함 경쟁력에 있어서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은 지금 반도체 부활을 외치며 세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도체 부활을 위한 정책들은 방향부터 잘못 짚었습니다.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 기업의 공장 유치도 세금 쏟아붓기도 아닌 기술력을 가진 인재 확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어도 반도체 생산 기술을 미국, 대만, 벨기에 등의 외세에 의존하는 한 근본적인 인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아사히 신문의 보도는 충격적입니다. 아사히 신문이 작년 가을부터 올해 2월까지 규슈 지역 반도체 기업 791개사를 상대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3,000명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매년 1,000명씩 반도체 인력을 배출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현재 전국적으로 반도체 공장 건설을 이어가고 있어 대규모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규슈를 비롯해 이와테현에는 키옥시아가 메모리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고 2025년에는 라피더스가 홋카이도 치토세시에 라인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인력은 그렇게 빨리빨리 양성될 수가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일본에서는 반도체 관련 경력직을 끌어오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반도체 인력 자체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경제산업성이 매년 공표하는 공업통계조사에 따르면 1998년 약 23만 명이던 반도체 인력은 2019년 약 17만 명까지 감소했고 계속해서 감소 중입니다. 1980년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쥐고 있던 일본이 대만이나 한국의 강세로 점유율이 10% 이상 떨어지면서 이 기간에 일본 기술자들이 해외나 국내 다른 산업으로 유출됐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할 인력이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런 사례는 조선업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됩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던 일본 조선사들은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치고 나오면서 주도권을 내주자마자 빠르게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갔고 기술자들이 사라지자 조선업의 업황이 좋아졌어도 일본 조선업은 부활의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공장은 지어지고 있는데 공장에 투입할 인력은 없고 이러면서 일본 특유의 사회 문제인 외국인 노동자 차별까지 벌어지자 대외적인 산업 환경이 좋아져도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무지성 세금 투입만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세금 붓기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력 부족 문제는 일본만의 일은 아닙니다. 사실 파운드리 세계 1위라는 TSMC도 지금 엄청난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TSMC는 연봉 1억 4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퇴사하겠다는 직원들이 줄을 잇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TSMC가 세계 1위의 파운드리 업체로 올라설 수 있던 원동력은 바로 악명 높은 인력 갈아넣기입니다. 그런데 강도 높은 야근에 질려버린 TSMC 인력들이 퇴사를 선언하면서
TSMC의 성장 동력이 끊어졌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내용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틀 동안 못 자고 일했어요. 밤낮 없이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전화벨만 울려도 떨립니다. 이것은 연봉 1억 4천만 원을 받다 퇴사한 한 대만인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TSMC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나온 말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TSMC의 석사급 연구원 초봉은 8,600만 원 수준입니다. 대만 반도체 업계 평균 초봉에 비해 23배가량이나 많습니다. TSMC가 초봉을 높인 것은 반도체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최근의 행보와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 2월 TSMC 임직원 숫자는 73,319명으로 2년 전보다 12.5%나 늘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임원 수도 늘고 초봉도 높여줬지만 문제는 최근 들어 젊은 직원들의 이탈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TSMC에서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퇴사한 프랭클린 C30는 매일 반복되는 기계식 업무에 지쳤다고 토로했습니다. TSMC 미국 법인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직장인 익명 앱인 블라인드 미국판을 통해 TSMC는 워라밸이 없다. 야근이 잦고 항상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회의를 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많은 연봉을 받는 만큼 업무 강도가 높았던 것인데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고급 인력들은 연봉 못지않게 워라밸을 중시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ASML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은 높은 수준의 워라밸과 무료 식사를 제공하면서 젊은 인력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연락을 하고 지속적인 보고를 하는 TSMC 직원들은 TSMC에서 일을 배우고 몸값을 높여 다른 곳으로 떠나자는 마인드입니다. TSMC로서도 미칠 노릇입니다. 일본과 대만이 인력 문제로 주춤하는 사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최근 엄청난 호재가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고위층을 만나 반도체 협력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은 지난 10일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만나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삼성과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반도체 공동 개발을 비롯해 차세대 유기술 개발을 위한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계는 이 회장과 머스크의 면담을 계기로 삼성의 전장용 시스템 반도체 영토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그래픽 처리 장치 GPU로 유명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났습니다. 그간 이재용 회장이 거물급 인물을 만난 뒤 큰 수주로 이어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자의 통신장비 수주입니다. 이 회장은 2021년 방한한 미국 통신사 DC네트워크의 찰리 에르젠 회장과 단둘이 5시간가량 북한산에 올라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삼성전자는 DC네트워크로부터 1조 원 규모의 오지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최신 GPU 위탁 생산을 수주할 수 있을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D램을 공급할 수 있을지 두 사람의 만남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결국 반도체 부활에 실패한 일본은 이제 한국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삼성이 일본의 반도체 개발 거점을 신설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이 요코하마시의 첨단 반도체 디바이스 연구와 관련한 거점을 신설하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제조 장치 업체와 공동 연구가 진행되며 일본 정부가 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삼성전자가 이미 일본 정부의 반도체 시설 건설에 대한 보조금 수급을 신청했으면 대략 1,000억 원을 초과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구마모토현에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했고 반도체 연합인 라피더스를 설립해 일본판 반도체 굴기를 시작했는데요. 니혼게이자이는 한국 톱기업의 일본 진출로 한일 반도체 산업 연계 강화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아직 삼성 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반도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일본의 일방적인 구애 요청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미 일본에는 TSMC의 연구 거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연구 거점은 형식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반도체는 연구보다 생산 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생산 시설이 아닌 연구 시설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며 삼성에게 구애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삼성은 일본 연구 시설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할지 지켜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반도체 부활을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매년 1000명씩 반도체 인력을 배출해야만 공장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일본의 보조금으로 구마모토에 반도체 공장을 지은 대만의 TSMC는 결국 얼마 전 내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일본의 현실을 실토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봤자 소용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반도체 인력까지 구인난에 부딪혔고 서둘러 인재 양성에 나서긴 하지만 공장이 건설돼도 그 공장에서 일할 인력이 없는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세계 유수의 업체들에게 읍소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일본의 반도체 부활의 꿈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